네, 지금 관심 가져야 할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비즈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진경 산업연구원 신성장동력연구실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유통산업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들어볼 텐데요. 먼저 브리핑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연결합니다. 네,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승진하며 전방위적 혁신에 나섰던 이마트가 회장 승진 1년 만에 깜짝 실적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흑자 전환에 이어서 4분기 연속 실적 성장세를 이어나가면서 실적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유통 3사 중에 롯데쇼핑이 29%, 현대백화점이 63% 증가한 영업이익을 낸 가운데 이마트는 무려 238%의 급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마트는 이번 1분기 영업이익 1,593억을 기록하면서 전년보다 3배가량 영업이익은 뛰었고요. 8년 만에 1분기 사상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괄호 안의 숫자는 매출인데요.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0.2%밖에 증가하지 않았지만 영업이익은 대폭 성장한 걸 알 수 있죠. 특히 이번 실적에서는 오프라인 브랜드들의 실적 개선이 도드라졌습니다.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그리고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SCK 컴퍼니, 그리고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스틴세계 프라퍼티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요. 반면에 이커머스자 회사인 SSG와 G마켓은 영업 손실을 계속하면서 고전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깜짝 실적을 이끈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기업형 슈퍼마켓인 이마트 에브리데이, 그리고 편의점인 이마트 24를 합병하면서 통합 매입 체계, 즉 공동구매를 통해 원가를 절감한 점이 주요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런 원가 절감을 통해서 아마 TV의 광고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고레이 페스타 같은 대형 마케팅을 지난 1월부터 잇따라 진행해 왔고요. 또 유통업계는 인건비를 포함한 판매 관리비, 즉 판관비라고 하죠. 이 판관비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마트가 작년에 2차례 희망퇴직을 단행하면서 이 판관비 비율을 1% 아래로 줄인 점도 실적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어제 실적 발표 전에는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오면서 7%대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 증권사 두 곳은 이마트의 목표가를 36% 그리고 20% 상향 조정한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동안 홈플러스 영향 등을 받아서 이마트의 주가가 크게 아웃퍼폼한 만큼 실적 발표 당일에는 주가가 하락했지만 이 호실적은 2분기에도 이어지면서 주가는 다시 상승할 전망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내수부진에도 깜짝 실적을 기록한 이마트, 오늘은 유통주에 대한 폭넓은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브리핑 보고 오셨고요.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실장님, 최근에 이제 전 세계가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요. 한국도 예외는 아니고 국내 유통산업이 관세 리스크에서 좀 무관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국내 유통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관세 정책 발표 이후에 환율 변동에 따른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물가 상승과 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이 우려됩니다. 네. 코로나19 엔더믹 이후에 국내 거시 경제 지표들이 살아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위축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물가 상승이 가중된다면 소비 회복은 더 더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수 중심의 국내 유통산업에서 전반적인 소비 위축은 유통시장의 위축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영향은 소액 소포 면세 혜택 폐지입니다. 5월 2일부터 미국의 $800 이하 소액 소포에 대해서 120% 관세가 부과됩니다. 저가 제품을 팔아서 그동안 면세 혜택을 누려온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 기업들한테 직접적인 타격이 갈 것 같고요. 알리나 테무 같은 기업들이 미국 시장 진출이 어려워지자 한국 시장과 같이 이제 시장 다변화를 꾀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한국 시장의 그 압력으로 다가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소비가 위축되면 유통산업 전체도 좀 흔들리게 될 텐데 현재 유통시장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숫자만 보면 숨 고르기라기보다는 숨 막히는 상황에 가까워 보입니다.
네. 2024년 국내 소매 유통시장 규모는 514조 원 규모로 전년 대비 0.8% 성장한 수준에 그칩니다. 네. 온라인 쇼핑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동안 성장 엔진으로 불려온 이커머스 시장이 지난해 성장률이 7.1%에 머물렀습니다. 유통시장 전체에 대비해서는 큰 편이라고 볼 수 있었지만 그동안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온 데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삼고 현상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중산층의 소비 여력이 크게 네. 위축돼서 아직까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2021년 이후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오면서 민간 소비를 억누르고 있고 이것이 유통업 성장 둔화의 구조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매 업태별로 보면 구조조정의 흐름도 분명합니다.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같은 전통적인 유통업체가 역성장이 전망되고 있고요. 반면에 온라인 유통은 시장에서의 절반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만큼도 예전만큼 못해서 성장 탄력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여기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변수들이 등장했는데요. 중국발 플랫폼들의 등장으로 중국발 플랫폼이 국내 시장에 진출해서 물류 투자와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한국 시장의 존재감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쟁이 이렇게 심화되다 보니까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서 서비스 품질을 높이게 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는 비용이 듭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은 온라인 유통기업의 영업이익률이 0.3%에 불과한 것을 아실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상 덩치는 커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이익 자체는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정체가 아니라 오히려 판 자체가 바뀌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비 부진에다가 중국 커머스들의 공세까지 국내 유통기업들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작년에 TMF 미정산 사태 후폭풍이 있었고 대형마트와 이제 명품 플랫폼 기업 회생 절차도 올해 이제 뉴스가 이어지기도 했는데 이에 따른 업계 영향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예, TMF 사태는 단순한 하나의 기업의 부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이커머스 전반의 구조적인 위기가 표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TMF 미정산 금액이 1조 3천억 원, 그리고 소비자 미환급을 금액도 1,300억 원을 넘깁니다. 여기 플랫폼에 참가했던 판매자, 소비자, 결제사까지 줄줄이 피해를 입으면서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유통업계 전반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홈플러스나 반란 같은 대형 유통 채널의 법정 관리나 구조 조정에 들어가면서 불안은 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란의 정산 지원으로 입점 셀러들조차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명품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고성장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반란의 이런 위기는 사실상은 앞서 말씀드린 경제 위기 그리고 해외 수요 회복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지금 유통업 전반은 어떤 성장을 위한 노력의 문제보다는 지속 가능성의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발빠른 대응 움직임은 보이고 있습니다. 소위 TMF 방지법이라고 하는 법을 통해서 판매 대금 정산을 보다 빠르게 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고요. 기업들은 기업들 나름대로 가성비와 PB 상품 강화로 소비 양극화에 대응하거나 초저가나 프리미엄 양쪽을 모두 잡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류 혁신도 핵심이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나 AI 기반 고객 응대로 소비자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통 유통사들도 라이브 커머스나 정기 배송 같은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혁신을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유통산업이 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데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우면서 국내 시장에 지금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알리랑 테무 안 써본 사람이 지금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소비자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중국 기업의 국내 유통시장 진입 현황도 한번 자세하게 풀어볼까요? 네, 특히 작년 한 해가 괄목할 만한 중국 기업의 성장들이 있었는데요. 외국 기업이 조용히 들어왔다기보다는 중국 플랫폼이 정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알리, 테무, 시인 같은 네.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의 판도를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저가 상품 판매의 핵심이라고 대표 주자라고 봤던 알리익스프레스가 지난해 K베뉴라는 한국 상품 전용관을 열었습니다. 싸구려 상품만 팔 줄 알았었는데 신선식품이나 가공식품까지 카테고리를 확장하면서 대형마트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 내 거래액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그 파급력을 실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테무와 시인도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초저가 상품은 물론이고 굉장히 다양한 품목의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고요. 그나마 배송 속도 또한 조금씩 개선이 되면서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한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이 가격이나 물류, 마케팅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이 생태계 골든타임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이 반가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유통 생태계가 잠식당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품질이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들이 있습니다. 가격은 낮지만 제품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소비자 인식이 존재하거든요. 때문에 이제 정부는 불공정 거래, 저가 공세, 품질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을 계속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유통기업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대응 전략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이커머스 업계들은 PB 브랜드를 만들고 신선식품이나 프리미엄 라인업을 강화해서 제품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가치 소비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고요. 또 하나 아직은 중국 기업들이 확보하고 있지 못한 국내 소비자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서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서 차별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러한 중국 플랫폼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핵심은 소비자의 신뢰를 얼마나 확보하고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의 가치를 얼마나 올려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불황형 소비 행태가 짙어지면서 PB 상품과 같은 이런 가성비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도 봐야겠는데 유통기업들의 이런 초저가 경쟁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초저가 전성시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론 당연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 가격표 뒤에 감초적인 구조적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초저가 전쟁의 선두주자를 보면 쿠팡이나 다이소 같은 국내 강자들부터 시작해서 중국 플랫폼들까지 가세하면서 그야말로 글로벌한 초저가 배틀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유통사들은 PB 상품을 통해서 가격을 낮추기도 하고 정기 배송이나 번들 할인처럼 새로운 소비자 경험을 제안을 함으로써 이제 경쟁력을 높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 생존의 위기라고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본력과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중소기업한테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품질과 안전 문제입니다. 초저가 경쟁이란 건 자연스럽게 원가 절감에 대한 압박을 불러오게 되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이 식품이나 건강식품 그리고 유아제품까지 건강에 굉장히 민감한 안전에 민감한 카테고리에서는 단순히 가격을 넘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통산업 전체 관점에서는 시장 질서의 붕괴입니다. 지나친 가격이나 경쟁으로 결국 앞서 말씀드린 TMF처럼 판매 대금의 미정산이나 결제 시스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장의 신뢰가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중소상인과 지역 기반 업체들이 이 경쟁 속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너도 나도 가격을 내리면서 초저가 전쟁이 있지만 시장 질서가 좀 흔들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거 유통업계 중심은 오프라인이었는데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좀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장도 보고 많은 분들이 온라인을 좀 더 선호하시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대형마트 규제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실제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보다는 네. 시장의 변화, 특히 온라인 유통의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큰 영향을 미친 네.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한 취지가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전통시장의 매출은 줄어들고 소비자들은 휴업일에 온라인 쇼핑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대비 2022년에 온라인몰 구매액은 약 20배가량 급증했지만 같은 기간 전통시장 구매액은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물론 규제 영향도 있겠지만 오프라인 유통의 침체는 온라인 유통의 급격한 성장과 혁신이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유통의 시장 점유율이 2016년에 30%대에 불과했다며 2025년에는 50% 이상으로 성장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대형마트의 매출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후 비대면 소비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기업들의 서비스 혁신이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대형마트 규제가 온라인 유통 위축에 오프라인 유통 위축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보긴 어렵지만 온라인 유통의 혁신과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 변화가 더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뭐 대형마트의 이 실적 둔화와 폐점 증가로 규제 완화 목소리도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옮기기도 하고 있고요. 지금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작년에 이 효과를 분석한 적이 있는데요. 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예상외로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 대구와 청주 지역의 사례를 보면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후에 주변 상권의 평균 매출액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서 약 3.1%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런 매출 변화의 주요한 원인은 주변의 요식업의 매출 변화가 특히 두드러졌는데요. 데이터 분석 결과 대형마트가 주말에 영업을 하면 오히려 소규모 유통업체들의 매출에 네.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대도시에서 매출 증가 효과가 좀 뚜렷하고 다만 상권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에서는 경제적 효과가 미미했다는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경우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긍정적인 상권 활성화에 영향을 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그 영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유통하면 또 이마트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마트가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8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눈에 띄게 여러 가지 할인 이벤트라든지 마케팅에 성공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았는데 이마트 실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대형마트 전반의 위기 속에서 이마트의 실적 호조라고 하는 부분들은 네. 유통업 전반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마트와 같은 이 오프라인 유통의 역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네. 일단 오프라인 유통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소비자의 몰입을 어떻게 유도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그 마켓 6.0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강조되는 유통의 미래라고 하는 부분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파는 부분에서 넘어서서 기술을 활용해서 소비자 경험을 더 풍부하게 하고 몰입감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온라인 쇼핑이 편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알고 있지만 오프라인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직접 체험과 브랜드의 신뢰는 여전히 큰 가치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 그 제품이 가진 가치를 경험하고 신뢰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물건을 사고 오프라인에서는 쇼핑이라는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프라인 매장은 새로운 소비자의 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옴니채널 전략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사긴 하겠지만 오프라인 매장은 온라인과 연결된 고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 매장을 이렇게 열기도 하고 네. 무신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오프라인 매장을 개점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기술 혁신도 좀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고요.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이렇게 오프라인 그 매장이 주는 체험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한테 얼마나 개인화된 경험들을 제공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중요해지게 된 거죠. 과거에 그 가게 상점 매장 주인들이 제공하던 단골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최근에는 데이터와 AI가 역할을 수행해주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온라인 유통 시장도 좀 살펴보겠는데요. 아까 뭐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는 점도 짚어주기도 하셨는데 온라인 유통 시장의 지금 성장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국내 유통시장은 명확한 어떤 전환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네. 판단됩니다. 2025년 2월 기준으로 온라인 유통이 전체 유통 매출에서 55% 이상을 차지하면서 오프라인을 확실히 앞질렀다라고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도 약 1조 6천억 원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다만 주목할 만한 점은 온라인 시장의 성장률도 예전만큼 가파르진 않다는 점입니다. 2021년에 20%를 넘던 성장률이 해마다 둔화돼서 2024년에는 한 자릿수 성장으로 둔화됐습니다. 네. 온라인 매체가 다양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소비 축은 성장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온라인 유통은 이제 폭발적인 성장기를 지나서 안정적 주류 채널로 자리 잡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앞으로는 성장에 집중하기보다는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의 경험을 높이는 네. 전략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온라인 유통업계 트렌드 중 하나가 바로 퀵커머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문하고 바로 내일 받을 수 있는 이런 빠른 배송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큰 기업이 쿠팡이 되겠죠. 이 시장에서 쿠팡이 승기를 잡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쿠팡은 퀵커머스 시장에서 확실한 입지를 구축한 네.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핵심은 아무래도 빠른 배송을 네. 제공할 수 있는 물류 인프라 그리고 IT 기술의 결합 그리고 멤버십을 통한 무료 빠른 배송 서비스입니다.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쿠팡의 활성 고객 수는 2,340만 명을 넘었고 유로 멤버십 가격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이탈률 자체는 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쿠팡이 퀵커머스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자리 잡게 된 거로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이 퀵커머스 시장에서 단독으로 승기를 잡았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의 경우에는 2019년부터 도시명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빠른 배달을 선도하고 있고요. 쿠팡이 반일 배송이라면 배달의 민족의 비마트의 경우에는 1시간 배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편의점이나 GS, 더프레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 같은 소비자 근처에 곳곳에 위치하는 슈퍼마켓들, 소매 유통점들이 유통 매장을 거점으로 해서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빠른 배송 시장은 성장의 가능성들도 있고 시장을 누군가 독점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누가 더 빨리 배송을 해주느냐 이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고요. ICT 기술이 이제 날로 또 발전을 거듭하면서 유통산업 역시 디지털 기술 도입이 활발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내 유통업계 디지털 도입 현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코로나19 이후에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온라인 플랫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검색도 과거에 비해서 무서울 정도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 국내 유통산업의 디지털 기술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네. 디지털 전환 수준이 타 산업에 비해서 높은 수준은 아니고 한 일반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유통 선도국인 미국과 비교해 보면 다소 디지털 전환 수준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디지털 전환의 수준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기보다는요, 실제로 영세한 사업자가 많은 유통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온라인 유통과 오프라인 유통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경쟁 구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I와 데이터 활용은 시장의 어떤 시장 점유율 그리고 이와 직접 연결이 되고 있고 디지털 혁신에 성공한 기업들이 고객 충성도라든지 매출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환이 늦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도태될 위험성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는 AI 기술 활용의 핵심 인프라지만 개별 기업이 하루아침에 구축하기는 어렵습니다. 데이터의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모이면 네. 가치가 커지는데요. 개별 기업이 모은 데이터보다는 개별 기업들 간에 더 합쳐진 더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더 큰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개별 기업이 구축하기는 어렵습니다. 첨단 물류 시설도 동일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류 기반을 구축하는 데는 큰 비용이 들고 이 부분들 또한 중소유통이라든지 개별 기업의 어떤 디지털 전환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통업계의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유통산업 전반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구진경 산업연구원 신성장동력 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